자,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또 들어봤던 거니까 따라오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열에너지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축약된 단어예요.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열은 열 에너지를 줄여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이 뭘까? 자, 내가 여기 만졌어. 와, 이 새끼 열나 차고. 자, 어떤 물체에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온도. 이거 온도입니다. 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과 온도는 다른 말입니다. 열과 온도는 다른 말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도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하는 걸 온도라고 해요.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차가워? 라고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걸 온도라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시원해요. 그럴 수도 있고 차가워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도대체 얘가 얼마나 차가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래서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온도책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표현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개. 그렇죠. 자, 온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이건 스몰 t로 쓰고 단위는 도씨 씁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놈들이 쓰는 온도 체계도 있어요. 화씨라는 온도 체계를 미국 놈들은 쓰겠죠. 자, 얘는 F라고 쓰고 단위는 도F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온도가 있어요.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하고요. 얘는 대문자 T로 쓰고요. 단위가 뭐게? 올돌돌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온도 체계는요 처음은 없었어요.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자, 섭씨라고 하는 건 셀시우스라는 과학자가 만든 온도인데 그걸 중국 새끼들이 셀시우스를 쓰니까 그래서 섭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섭이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든 온도 진짜예요. 그래서 얘는 화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새끼가 만든 온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만들었니? 그 온도 체계를 만든 기준이요. 이건 상식.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준으로 만든 거야.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준으로 만든 게 섭씨와 화씨입니다. 그죠? 물을 막 끓였더니 엄청 뜨거운 이 정도 뜨거운 온도에서 끓어. 그걸 섭씨라는 사람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화씨에서는 똑같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그 뜨거운 정도를 얼마요? 212도F라는 화씨 온도로 썼어요. 똑같이 뜨거운 건데 그걸 표현하는 숫자를 다르게 한 거죠. 그죠? 온도를 거꾸로 낮춥니다. 낮췄을 때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걸 물의 어느 점이라고 했죠. 그걸 섭씨라는 사람은 물이 얼기 시작하는 차가운 정도를 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요. 화씨라고 하는 놈은요.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32도F로 표현한 겁니다. 기준이 되는 지점은 똑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숫자가 달랐기 때문에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섭씨는 이 사이의 간격을 100등분으로 나눠서요. 그 중에서 하나의 간격을 섭씨 온도의 1도라는 온도로 잡아낸 겁니다. 이해돼요? 화씨는요.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똑같은 온도 차이의 간격을 보세요. 몇 등분? 180. 그쵸? 180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1도F라고 하는 화씨의 기본 온도 체계를 만든 거죠.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섭씨에 비해서 화씨가 훨씬 더 온도 간격이 촘촘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럼 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자, 기억해. 물질은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면 실제로 뜨거우면 운동 에너지가 커져. 그러니까 온도를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 이게 바로 절대 온도다. 그래서 우리는 열도 열 에너지인데요.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열로 전환시키기가 쉬워요. 같은 열이라서. 그래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가지고 온도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열도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표현하는 절대 온도로 온도를 나타낼 건데, 우린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 쓰잖아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70. 213을 더해줘야 절대 온도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0도라 그랬어요. 0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0도라는 온도는 사실은 절대 온도의 273켈빈의 온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100도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273을 더하시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373켈빈이죠. 그렇다면 얼기 시작했을 때부터 끓기 시작할 때까지 간격이 얼마입니까? 100등분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세요? 절대 온도에서의 1켈빈 온도 차이와 1도라는 섭씨 온도의 온도 차이는 똑같습니다. 온도 변화량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요, 0보다 작은 온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하 20도, 영하 50, OF 이런 식으로 영하의 온도가 생기는데, 절대 온도는 영하의 온도가 없습니다. 가장 온도가 낮을 때 모든 물체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죠. 그게 바로 뭡니까? 0켈빈,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음수의 온도를 갖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왜 절대 온보다 낮은 온도는 왜 불가능해요? 절대 온도보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물체의 운동이 멈춘다는 거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아무리 고체라도 그 안에 있는 입자는 진동한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온도, 사실은 0켈빈까지도 못 낮춥니다. 그래서 이건 가상의 온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온도책에 우리가 세 가지 사용하고, 앞으로는 절대 온도로 표현하셔야 되고, 특히 열 파트 계산할 때 절대 온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온도가, 내가 체계를 잡아놓고 온도를 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수조 안에 온도가 다른 액체 두 개가 접촉되어 있다고 치자.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 200g이 있고요. 하나는 20도의 차가운 물 100g이 있다고 쳐요. 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킬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중2 때 배웠다. 혈경 이동. 그쵸. 이때 열이 이동합니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높은 곳에서.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거꾸로 열이 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열의 이동이 생기는데,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열이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열은 절대 거꾸로 갈 수 없어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열의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뜨거운 물체는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낮아질 거고요. 차가운 물체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가 무슨 상태? 그렇죠.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평형이 됐을 때 이 온도 몇 도니? 이거 계산할 수 있어?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죠. 됐죠? 자, 열평형이 되는 온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실은요, 제가요, 됐어. 네, 1,000원을 됐니? 얘한테 줬어. 시민이한테 줬어. 그러면 제가 준 거 1,000원, 얘가 받은 거 1,000원. 주고받은 양은 똑같아야 돼. 됐죠?
실제로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 쪽으로 열을 줍니다. 그렇다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주고받은 거니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럴까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 뭐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열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중학교 때만 쓰는 단어죠. 열량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열 에너지입니다. 이게 바로 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이라는 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입니다. 그걸 중학교 때 열량으로 배웠습니다. 됐죠? 열의 정체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에너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열량 계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열량 계산하는 방법. Q는 C암타. 이죠. 이렇게 배우라고 하죠. Q는 C암타. C가 뭘까?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량.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동한 열 에너지인 열량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도 C암탁으로,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도 C암탁으로 하자. 자, 이 중 비열이라고 하는 물의 비열만 외워라. 얼마? 1. 그렇죠? 자,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물이니까 비열은 1이겠네요. 1 곱하기 M은 질량, 뜨거운 물 200g 있어. 온도 변화는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온도 변화량이 나오겠죠. 80 빼기 T.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똑같습니다. 물이니까 비열 1, 질량은 100.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면 되는 거니까 T 빼기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열 표현된 온도를 구할 거니까 쓸데없는 숫자 지우고 계산하죠. 160-20T는 T 빼기 100. 자, 3T는 나 잘한다. 이거 어떻게 100이 될 수 있어? T 빼기 20이지. 자, 3T는 얼마 되는 거냐면 180. 그러면 T는 얼마 됩니까? 60. 아, 이 새끼들 60도에서 열평형됐네. 이 온도 찾아냈어요. 60도.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러면 열평형된 온도가 60도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60도까지 얼마만큼 열 밀었어? 나 이런 열량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60이니까 60 집어넣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실제로 잃은 열량이 얼마다? 4000이죠? 단위가 뭘까요? 칼로리. 네. 실제로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아니면 킬로칼로리인데요. 그러면 칼로리인지 킬로칼로리인지 뭘로 알아요? 질량 단위 보세요. 질량 단위를 그램으로 놓고 계산하면 칼로리고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시면 킬로칼로리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램 단위로 계산했기 때문에 4000칼로리의 열량을 잃었고, 얘는 4000칼로리의 열량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합니다. 근데 고대 무슨 면접 시험 얘 나왔어요. 서로 다른 물체, 온도가 다른 물체를 접촉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열평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변해서 그걸 그린 게 이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냐고. 왜 곡선이어야 되냐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빨리 가는 그렇죠. 그러면 x축이 뭐게? 시간이에요. 자, 열평형이 될 때까지요. 같은 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같은 시간이니까 같은 시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잘랐다고 치죠. 이게 1분 간격이라고 치죠. 1분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요. 열평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1분 동안 열은 이 온도가 될 때까지 요만큼의 온도 차이가 날 만큼의 열이 1분 동안 확 움직였습니다. 그랬다가 열평형이 되기 직전을 보시면 1분 동안 이 온도가 될 때까지 열은 요만큼밖에 안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같니 다르니? 달라요. 그래서 아까처럼 직선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의 이동량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열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나중으로 갈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열의 양이 주네? 그쵸? 열의 이동량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온도 차이. 두물체의 온도차입니다. 이게 열을 미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면 그래서 열을 세게 벌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가요.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 감소하고요. 그랬다가 온도 차가 없어지면 열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은 열평형 될 때까지만 이동하고 열평형이 되고 나서는 이동하는 열의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열평형이 되면. 그래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이동하고요. 얘네들을 미는 원동력은 두 물체의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클 때 초기에 가장 많은 열이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불러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 온도 차이. 2학년 거 한다. 온도 차이. 열 건조. 이동 방법을 물어봤어요. 몇 가지 있니? 세 가지. 뭐가 있니? 전도, 대류, 녹사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은 이동합니다야. 그죠? 전도는 주로 어떤 물체에서? 고체. 네, 물질이 이동할 수 없고 진동만 하는 고체 물질에서요. 이렇게 알콜램프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반대쪽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여기까지 열이 올까 안 올까? 와요. 옵니다.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열이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맨 처음에 열을 받은 입자가 있어요. 열 받으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동.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이게 뭐예요? 뭐가 뭐야? 딱 봐도 알콜램프지. 가운데 동그라미. 이거? 아르비오. 신지. 이거 아르비오. 예? 숯불고. 숯 불고 꺼 불고. 숯불고. 야, 나 약간 디테일하다. 어? 하나는 자, 그래서요. 제 개무식이. 자, 그래서요. 맨 처음에 열을 받으면 열을 받은 입자의 운동 속도는 활발하지만 얘는 옆으로 갈 수 없어. 고치니까. 그러니까 뭐하니? 진동을 활발히 해. 그래서 그럼 진동을 활발히 하면 옆에 있는 입자와 충돌이 뭐하니? 활발하게 열을 줘. 그 충돌에 의해서 옆으로 열을 뭐하는 거니? 전달.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열을 받잖아. 그럼 얘도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그러면 얘가 그 옆에 있는 입자들과 충돌. 되겠어? 그래서 충돌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한다. 그래서 열받은 입자의 진동이 활발해져서 충돌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철이라고 했지. 여기 유리랑 똑같은 길이. 열을 전달하는 속도가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요. 그걸 열 전도율이라고 해요. 열 전도율이 큰 게 누구라고 배웠니? 불이. 금속. 그래서 금속의 특징은 열 또는 전기의 전도성이 크다. 이렇게 배웠어요. 됐죠? 네. 열을 누가 빨리빨리 전달하느냐? 그걸 표현한 걸 열 전도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대류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액체나 멋진 말 기체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 유체. 유체 속에서 물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류인데요.
이렇게 냄비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물 집어넣고요. 한쪽 끝에를 알콜 램프로 가열. 개새끼 속불 것 겉불 것. 그치? 자 가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요만큼의 물의 입자들이 열을 받아. 우와 그럼 뜨거워져.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여기 입자가 5개 있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 그래서 5개가 이렇게 온다. 그럼 이때 변하는 게 뭘까요? 일도. 맞습니다. 입자가 뜨거워지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요. 열을 받은 부분에 부피가 커집니다. 질량은 그림이에요. 그럼 따라서 밀도가 뭐해집니까?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야, 무겁다는 얘기야? 가벼우면 뜨거워진 입자들은 가벼워지니까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열을 가지고 직접 올라갑니다. 열을 받은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면 이 자리가 비겠네? 그렇죠? 얘네들 다 올라와서 이 자리 비죠? 이 자리 누가 채웁니까? 그 위에 있던 차가운 입자가 다시 내려와서 채우고 얘가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열이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는 걸 열 대류가 일어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류는 열을 받은 입자가 열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가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대류입니다. 됐죠? 마지막 복사가 있어요. 자, 뜨거운 열. 오늘도 해 뜨니까 그나마 따뜻하네요. 자, 우리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열이 내가 있는 지구까지 옵니다. 근데 생각해봐. 자, 이 열이 우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오는데 우주라는 공간에 어떤 물질이 있니?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죠. 그러면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기체도 없는데 열이 어떻게 옵니까? 얘는 어떤 물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 자체가 직접 옵니다. 됐어? 어떤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해서 오는 형태를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지구까지 와. 그래서 얘 이름이 있어. 불러. 선전. 태양 복사 에너지. 아, 복사의 형태로 오는 거구나. 그 뜻입니다. 되겠어? 되겠어?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는 학교 가면 난로 있었어요. 이 개놈의 새끼들! 장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자, 뒷산 가서 나무 캐다가 놓다. 자, 난로 뒤져 씨. 자, 여기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학교 가면 추우니까 애들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서 물이 막 이렇게 끓고요. 자, 그럼 앞에 가서 있으면 앞은 열나 뜨고. 그래서 근데 뒤에 똥꼬는 차가워. 그래서 앞에 애들이 막 서서 수다 떨다가 혼자 뒤로 이렇게 몸을 뒤집었다가 이렇게 막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복사. 네, 복사 형태로 열이 직방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다가 뜨거운 물 마시려고 주전자 손잡이를 잡으니까 아 뜨거워! 손잡이가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전도입니다. 고체니까. 자, 그 주전자 안에서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여기서 뭡니까? 대류에 의해서 끓겠죠. 됐어?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교실 전체가 훈훈합니다. 이거 뭘까요? 네, 이거는 공기의 공기죠. 됐어? 이런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열은 이런 식으로 전도, 대류, 복사요. 이 형태로 열이 전달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받았어. 열 받은 입자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떤 입자가 어떤 물질이 있고 거기에 입자가 있는데요.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이 거리가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면 얘 길이가 뭐 해줍니까? 커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받은 입자는 길이 또는 부피가 커지는 열팽창 현상이 일어나요. 됐죠? 열팽창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들이 있어요. 열팽창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고체.
기달. 기체. 기체다. 기체. 됐어? 기체의 열팽창이 제일 잘 일어나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구성이 있습니다. 자,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중2 때 바이메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심하잖아요. 그게 고등이잖아요. 확신과 달리.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꼬매가 열기고요. 아, 열기. 그리고요. 찌그러진 탁구공 피는 방법. 뜨거운 물에 그렇죠. 뜨거운 물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커져서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 피는 것도 기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겁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이야. 괜찮아?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게 뭐게요? 알코올. 그게 바로 액체 온도계, 수온 온도계. 그래서 네, 액체 온도계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썼던 온도계는 이렇게 수온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빨갛죠.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겨드랑이에 끼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양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부피 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열팽창 맞나? 자,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걸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그게 바로 바이메탈이죠. 바이메탈은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촉합니다. 열팽창률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의 열팽창률이 A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는 뜨거우면 A 쪽으로. 잘 늘어나고요. 차가우면 잘 줄어듭니다. 길이 변화가 큰 아이들입니다. B가 길이 변화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얘를 가열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지면 B는 이만큼 늘어날 동안 A는 이만큼밖에 못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앞쪽을 붙여놨기 때문에 얘 혼자 튀어나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휘겠죠. 어느 쪽으로 휘니까? A 쪽으로. 얘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휘는 과정에서 보시면 B는요 사실은 요만큼의 길이가 늘었는데 A는 요만큼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길이 차이가 생길 때 휩니다. 그랬을 때 가열했을 때 위쪽으로 휘어요. 그럼 거꾸로 이 차갑게 냉각하면 B 쪽으로. 아래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냉각하면 아래쪽으로 휩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얘를 스위치로 만들어 봅니다. 이게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연결해서 전기 다리미 이렇게 다려요. 연결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다리미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다리죠. 근데 뜨거워지면 얘가 뭐합니까? 이렇게 휘면서 전선으로부터 뭐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도 조절 센서입니다. 알겠어? 이게 바이메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열받으면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바이메탈도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런데 이러한 열 에너지도 에너지잖아? 그럼 얘네들도 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열 에너지가 일을 할 때도 어떤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열역학이라고 합니다. 열역학.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열도요 규칙성이 있대요. 그 열역학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열역학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이요. 되게 웃겨요. 첫 번째 법칙이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합니다. 열역학 제0법칙이 열역학 제1 첫 번째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이 있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이렇게 열역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얘네들은 별도의 이름이 없는데 제가 그냥 붙여드리는 거예요. 열역학 제0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A와 B의 온도가 같아. 재니까 온도가 똑같아. 근데 B하고 C의 온도도 재니까 똑같아. 그럼 결론. 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직접 재보지 않아도 A와 C의 온도는 같습니다.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죠. 아무 얘기가 없죠. 그냥 주어의 3단 논법이죠.
그래서 열역학 그냥 제0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는 열평형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는 열평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3단 논법입니다. 자, 근데 열역학 제1법칙부터가 뒤집니다. 얘가 죽여요. 멋집니다. 열역학 제1법칙도요. 제목은 없는데 제가 붙여드려요.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는 보존돼. 자,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주사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은 주사기입니다. 자, 피스톤 속에 기체를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집어넣어 막아놔. 그러면 여기 기체 입자들이 있어. 기체 입자가 100개 있던 10개 있던 상관없이 우리는 N물계 있어. 그래서 기체 입자 수로 세는 건 몰 단위로 센대. 그냥 N개 있어. 그런 뜻이야. N물계 있어. 됐냐? 네. 이렇게 들어있는 이 피스톤을요. 제가 뭐 할 거냐면 가열할 겁니다. 개새끼! 속 불고 거풀고. 자, 가열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열이 가겠죠? 네, 열이 이렇게 갑니다.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고? 열량. 열량.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열량을 가합니다. 열량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준 열량을 우리는 100이라고 하자. 100만큼 열 줬어. 열 에너지니까 단위도 줄로 쓸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킬로칼로리 이렇게 써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열 에너지를 단위를 줄 쓰겠죠. 자, 내가 준 열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자. 그럼 이 새끼 100 받았어. 그럼 열 받으면 여기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럽게 빨라져. 와! 빨라지지? 빨라지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뭐해져? 커져. 됐어요? 그래서요.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건 이상기체예요.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오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라고 안 써도 이상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인데요. 기체들은요. 사실은 특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체들이 차지하는 공간 부피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부피 중에 그래서 자, 이 전체 부피가 100이라고 할 때 이 부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에다가 입자들의 크기를 더한 것이 전체 부피겠죠. 맞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들을 다 더하고 거기다가 입자의 크기들을 집어넣으면 총 부피의 양이랑 같아질 거야. 근데 입자 사이의 거리가 99.9999인데 입자의 크기는 0.000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입자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는 값이야. 그렇죠? 그러면 입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건 입자의 크기는 없다고 치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입자들이 크기가 없네. 크기가 없으니까 질량도 없다라고 치자. 질량이 없으면 무게라는 건 생기지가 않으니까 무게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할 수 없어. 이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자. 그러니까 기체들마다 입자의 크기가 없으니까요. 이산화탄소든 됐어. 암모니아든 기체의 종류 상관 있을 거 없을까? 없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일정하게 줄어들어 라고 하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이상기체라면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실제 기체나 이상기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가열을 했을 때요. 기체의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 됐죠? 근데 기체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이상기체는. 그렇죠?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얘가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10이었는데요. 열을 주니까 운동 에너지가 100 됐어요. 라고 하는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부 에너지를 U라고 쓰고요. 변화를 델타라고 써요. 그냥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6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시작! 근데 열 에너지 보존돼야 돼. 얘병할 40이 없잖아. 자, 40 뭐 할 때 썼을까요?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자, 뭐 할 때 쓰냐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 운동이 활발해지면 여기 있는 기체들이 피스톤 뚜껑이랑 세게 많이 부딪히겠죠. 그럼 피스톤 뚜껑에 가하는 힘의 세기가 뭐해지니? 세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스톤 뚜껑이 밀려 나갑니다. 밀려 나가요. 밀려서 이렇게 나가면 됐죠? 이 피스톤 뚜껑은 뭐라고 할까요? 힘 받아서 이동했네요. 뭐한 겁니까? 일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체들이 피스톤 뚜껑을 미는 뭐 했다? 일했다. 그 한 일을 워크 W라고 써요. 그래서 실제로 기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기체 스스로가 뜨거워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할 때 쓰고 나머지는 피스톤 뚜껑을 미는 일하는 데 쓰는데 이 두 개 합한값이 받은 열량이랑 정확하게 같아야 돼. 이게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아. 보존돼. 열도 그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부 에너지와 일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셨다면 그죠? 저하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만 정리합시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여러분들 보일 법칙 아세요? 뭐예요? 온도가 있어. 네. 보일 법칙은요. 기체는 다른 상태랑 다르게 고체나 액체랑 다르게 부피가 쉽게 변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얘기해. 압력이랑 그렇죠. 기체의 부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압력과 뭐다? 온도다. 그 중에서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뭐한다? 낮아진 낮아진다. 무슨 관계다?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 누가 했을까? 보일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이 보일 법칙입니다. 압력을 프레스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 P라고 써요.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씁니다. 이거 두 개가 반비례 관계인데 반비례 관계는 어떻게 그려야 반비례 관계 그래프인 줄 아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이때 각각의 점에 해당되는 압력값과 그 순간의 부피를 곱한 값은 그 그래프의 다른 점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랑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10기압이었고요. 부피가 1이었어요. 근데 압력을 10기압에서 2기압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여기 부피 얼마 됩니까? 5예요. 이렇게 곱해도 10, 이렇게 곱해도 10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게 바로 보일 법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게 있죠. 온도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어떻게 되니? 증가합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샤를이 얘기해서 이걸 샤를 법칙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네요. 근데 이때 쓴 온도가 섭씨 온도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온도가 섭씨 온도라는 도시라면 자, 밖에 온도가 0도야. 기체는 부피가 있을까 없을까? 0도에 기체는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겨울에도 밖에 나가면 공기가 있으니까 숨쉬겠죠. 그걸 왜 고민합니까? 자,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가 있다. 0도일 때 부피 V0. 거기서부터 온도를 높이시면 부피는 일정한 양만큼 증가합니다. 이게 샤를 법칙이었어. 하지만 정비례는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온도를 일정하게 높이면 부피도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니까 거꾸로가 온도를 일정하게 낮추면 부피도 일정한 크기만큼씩 감소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 존재한다. 됐죠? 이게 몇 도다? 영하 273도씨다. 그렇다면 여기를 새로운 기준 온도 0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는 정비례 하겠죠? 이때 이 온도가 바로 뭐다? 절대 온도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를 절대 온도로 쓰면 절대 온도와 부피는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합니다. 그랬을 때요. 비례관계라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납득하세요? 온도분의 부피는 일정한 상수를 갖죠? 기울기 일정하니까. 이게 샤를 법칙. 보일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 이 상수랑 이 상수는 같아 달라. 이 상수와 이 상수는 같은 거 다를까? 아까 여기 상수값이 10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기울기 10이야? 아니겠죠.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이한 상수는 없을까? 특이한 상수 없을까? 있대요. 너네 뒤진다? 너네 화원 안 했어?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이한 상수를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그걸 R이라고 쓸 거다. 그래서 얘는 그죠? 중학교 내용 그대로예요. 얘는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게 하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의 관계를 유지하는 특별한 상수를 구하고 싶었다. 이게 기체 상수다. 이게 존재하는지 보겠다는 거야. 이걸 중학교 때는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해요. 됐어요? 네.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됐죠? 1기압 0도씨에서 1기압에 기체 1몰개를 집어넣으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나? 22.8. 네, 22.4리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에는 1기압 집어넣고 온도는 여러분들 뭘로 집어넣어야 돼요? 절대 온도. 그러니까 0도니까 273켈빈. 되겠어? 그리고 부피 집어넣어서 기체상수 찾은 겁니다. 0.08. 됐어요? 그래서 기체상수 찾은 거죠. 그러면 꼬뱅아 혹시 이거 1몰 기체 1개일 때잖아. 그러면 2몰일 때는 차지하는 부피가 2배 커져요. 그죠? 그러면 이게 2배 커지니까 상수도 몇 배 커지니? 2배 커져야죠. 자, 3몰이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상수도 3배. n몰이면 부피도 n배 커지니까 상수도 n배 커져야죠. 몰수만큼 커져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성립할 건데 분수식 쓰기 싫어서 넘겨봐. 그러면 여러분들 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기체 방정식이 그 유명한 피보이는 nRT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일-샤를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접목해서 만든 보일-샤를 법칙을 유도해낸 게 그걸 이용해서 유도한 게 기체 방정식입니다. 이때 P는 압력이고요. V는 부피고요. N은 기체 입자수고요. R은 상수값이고요. T는 절대 온도인데 이거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화학 시간에 쓰세요. 자, 이 중에서요. 내가 뜨겁게 해.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막 증가해. 그래서 얼마만큼? 온도가 높아진 만큼 에너지도 증가. 왜? 절대 온도니까. 그죠? 절대 온도는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근데 내가 아무리 가열을 해도 절대로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 찾아내. 뭐 안 바뀌어? 내가 막 뜨겁게 가열을 해. 입자수 안 바뀌죠. 또 압력 아니요. 뜨겁게 가열하면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죠? 상수 안 바뀝니다. 그럼 얘네들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 얘네들을 지우면 PV는 절대 온도와 항상 뭐한다? 비례한다. 이 뜻입니다. 우린 이것만 쓸 겁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거구나.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절대 온도 알 수 있는데 여기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랑 여기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어때?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절대 온도는 뭐하다? 일정하다 이거예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할 때 절대 온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 곱한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곧 온도다. 알겠습니까? 신기하죠? 신기하죠? 자, 이거 가지고요.
하죠. 연력학 제일법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드린 겁니다. 자, 뭐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해요. 무조건 문자 보낸다고? 네? 뭐라고? 무조건 누구를? 저거 여기? 다시 쓸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다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영상 찍고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연력학 제일법칙을 설명한 과학자 이름이 있어. 카르노. 네, 그래. 그런 새끼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 이름을 따서 카르노 순환기관이 있는데요. 압력과 부피 그럴 거예요. 여기 압력, 여기 부피. 정확하게 반비례할 때 이 모습을 띠는데, 자, 반비례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치자. 자, 여기 부피 1, 여기 부피 2, 여기 압력 1, 여기 압력 2. 가장 단순하게. 그랬을 때요,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 요 점을 D라고 하자. 순환은 한 바퀴 돌아온다는 뜻이잖아. 자, 그러니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이 과정에서의 연력학 제일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 아구, 아가 기침하는구나. 에휴. 일법칙은 뭘 설명하는 거야? 제2법칙? 일법칙 열에너지 보존법칙. 준 만큼. 그래서 열은 손실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스톤 속에 열을 100만큼 주면 준 열의 양이 100이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60 썼다면 한 일은 보나마나 40이어야 돼.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요. 열 에너지 보존법칙. 열은 손실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카르노 순환 기간이 바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게 A에서 B로 갈 때는, B에서 C로 갈 때는, C에서 D로 갈 때는, D에서 다시 A로 올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 나 이거 할 건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Q는 열 에너지, 델타 U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W는 1. 근데 꼬매가 나 물어볼게. 1하고 에너지는 스칼라야 벡터야? 스컬 방향이 없어. 얘네들은 스칼라야. 스칼라라서 방향이 없는데 우리가요, 마치 방향을 표현하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기호를 열 에너지에도 운동 에너지에도 이 기호를 집어넣을 겁니다. 스칼라일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표현해요. 만약에 얘가요, 됐어, 플러스 100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기체가 열을 100만큼 흡수하고 있어, 이 뜻이야. 열 100만큼 흡수했어, 이 뜻이야. 됐어? 마이너스 100으로 쓰면, 마이너스면 방출 열 방출해. 똘똘하네. 자, 0으로 쓰면 아예 기체에 출입이 없죠?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요? 단열. 단열되어 있어. 열에 출입 없다는 뜻이야. 됐어. 이런 뜻이야. 자,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60이래. 60은 알겠어. 근데 플러스야. 운동 에너지가 60만큼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이 뜻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60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는 운동 속도가 빨라지 활발했다는 얘기는 점점 온도가, 다시 네, 이거 뜨거워졌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까놓고 보면 온도 높아졌어, 그 뜻이야. 알겠어? 마이너스는 운동 에너지 감소했어, 다시 말하면 온도가 낮아졌어, 그 뜻이야.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라면 이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됐어? 근데 실제로는 뭐야? 온도 일정.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곧 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곧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일이 W인데 W 40 플러스 40 이거 뭐야? 이건 일을 40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체가 일을 해서 뚜껑을 뭐 했다? 밀고 나왔다 이 뜻입니다. 됐어? 그러면 뚜껑을 밀고 나오면 기체의 부피가 뭐 했다는 얘기니? 증가. 그죠? 그래서 W 값이 플러스면 1 했다라고 한국말로 읽지만 사실은 실제 의미는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됐어? 네, 그래야 이런 거죠. 그럼 마이너스 40은 무슨 말일까? 오히려 부피 감소. 응? 0은 뭘까? 뚜껑이 안 움직였어. 그래서 일한 거 없어. 이 뜻이야. 됐어? 부피 변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한 일은 부피 변화로 보세요. 일 했어 안 했어? 부피 변화 보다는 얘기야. 됐어?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안 했어? 온도 변화 얘기야. 볼 걸 제대로 봐. 됐어?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꼬맹아 내가 어떻게 해도 운동 에너지 구했어. 이 새끼 플러스 30이래. 근데 한 일은 플러스 20이래. 그럼 뭐라 그랬어? 열 에너지 보존되니까 이거 두 개의 양을 합한값이 반드시 얘랑 같아야지. 얘 얼마야? 50. 네, 플러스 50. 50만큼의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이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30이라고 치자. 근데 한 일이 마이너스 30이래. 이거 합하면 얼마니? 0이죠. 열의 출입이 없는 단열 상태야. 그런 뜻이야. 알겠어?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되는 얘네들 값들을 구할 겁니다. 얘네들 값을 구할 겁니다. 그죠? 보세요. 그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온도 변화 뭐라 그랬어? 에이, 여기 온도 없는데. 부피하고 압력밖에 없는데 온도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 PV는 D. D. 그래서 온도 변화는 압력 부피 곱으로 본다. 그죠? 자, 빨리 봐. A 지점에 온도 얼마? 2. 1. 1입니다. 됐어? 1에 해당되는 숫자야. 자, B는요? 얼마? 얼마입니까? 2입니다. 온도가 1만큼 증가했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C는요? 4입니다. 우와! 온도 2만큼 증가했다. 그 뜻이죠? D요? 2입니다. 온도 2만큼 줄었네. 이런 뜻이야. 그죠? 자, A는 다시 1입니다. 온도 1만큼 주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되죠? 온도를 알아야 내부 에너지 변화 압니다. 자, A에서 B로 갔어요. 온도 1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뜨거워졌으니까. 맞아? 그러면 온도가 1만큼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얼마만큼 증가해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숫자 1로 놓자. 1만큼 증가했다고 치자. 됐죠? 네. 한일은요? 봐. A에서 B로 가. 한일의 양은 뭐라고? 부피 변화. 부피 변했니 안 변했니? 없죠. 그럼 한일이 어떤 얘기입니다. 뭘로? 됐죠? 그러면 열을 얼마만큼? 있어요. 얼마? 플러스. 네, 1만큼 흡수했네. 끝.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요. 부피가 일정합니다. 압력은 바뀌지만, 그죠? 부피가 일정한 구간을 우리가 부피를 최적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등적 구간, 부피가 일정한 구간, 등적 구간이라고 불러요. B에서 C로 갑니다. B에서 C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이만큼 증가했으니 내부 에너지도 이만큼 증가했다고 보자. 됐어요.
1은요. 느껴보세요. 부피가 뭐 했습니까? 증가했죠. 그럼 피스톤 뚜껑이 밀고 나왔다는 겁니다. 1 했죠. 한 일 얼마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2. 한 일은요. 이 밑에 변조. 아 왜일까요? 1은요.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 납득?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나?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맞아? 그럼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납득? 여기에 압력 곱하기 면적 집어넣자. 그래서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압력은 피스톤 뚜껑을 누르는 기체의 압력이고요. 면적은요. 피스톤 뚜껑의 면적이고요. 밀고 간 거리는 이건데 눈치채. 얘가 뭐냐? 아! 어우 이게 뭐죠? 에이스. 부피 부피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부피 증가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한 게 한 일이야. 근데 잘 보시면 압력은 세로에 있고 부피는 가로에 있으니까 그걸 곱한 면적이 바로 한 일을 나타내. 기체는. 됐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밑면적이 한 일 나타낸다. 얘입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2 한 일이 2입니다.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열을 뭐 했다? 빨리 봐. 4만큼 뭐 했니? 흡수. 돼요? 그러면서 말씀드릴게요. B에서 C로 가면서 부피는 증가했지만 압력은 일정합니다. 이 구간을 등압 구간이라고 합니다. 압력 같아. 자, C에서 뒤로 가죠. C에서 들어갈 때 무슨 구간? 등적 등적 구간? 부피 변화 없어? 그럼 뭐 한 게 없어? 일한 거 없어. 0. 똘똘이. 대신에 C에서 뒤로 갔으니까 온도가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 이만큼. 맞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열을 이만큼 밖으로 방출. 그 뜻이야. 자, D에서 A로 가자. D에서 A로 갈 때는요. 얘는 압력 일정 등압 구간. 맞아? 응. 근데 부피는 줄었어. 피스톤이 다시 돌아왔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으면 일한 양은 마이너스 감소. 얼마만큼 일할게? 2만 밑에 있는 넓이 얼마? 1.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1만큼 감소. 1만큼 감소. 그럼 빨리 집어넣어.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이게 자, 막 쏟아냈어요. 근데 보면은 그래서 출발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그랬을 때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전체 변화를 봐. 전체 변화죠.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부피가 해야지 요거 총 열량의 변화 네.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총 한일의 변화 예. 플러스 1입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됐어. 흡수한 열의 양과 한일의 양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 겁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자, 델타 U 더해. 0 그러니까 이거 0이고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이죠. 한 바퀴 돌아올 땐 원래 온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무조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일만큼이 출입한 열의 양이 됩니다. 항상 전체의 Q값과 전체의 W값은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0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연력학 제1법칙 성립합니다. 근데 꼬맹아 눈 떠. 이거 어디 있었어 처음부터? 나 이 집 안 해도 돼. 이거 처음부터 어디 있었어? 저 가운데 높이.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면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셔야죠. 그럼 뭐 나옵니까? 한 바퀴 돌 때 요 사이 면적 보세요. 1 곱하기 1.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얘가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총 한 일의 양은 1입니다. 그게 저 한 바퀴 돌 때 사이 면적입니다. 그만큼 무조건 얘를 흡수했어야 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이 중에 아무데나 뻥 하나 뚫어요. 여기 얼마 들어가게? 그럼 안새끼들은 막 이 구간을 막 계산합니다. 병신이라고 합니다. 합이 얼마 되면 돼? 0.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라고요. 되겠죠? 여기 다 주고요. 여기를 지웁니다. 얼마게? 이거 다 주면 계산했을 때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다 더하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여기 얼마입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몇 번 반복하셔야 되니까 숙제 해오시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열이 물체에 일을 하거나 내부 에너지 변화시키는 연력학 제1법칙이 있다면 연력학 제1법칙 마지막은 뭡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열 이동 법칙입니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지 거꾸로 갈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 근데 화학은 다르죠. 기억나? 두 개의 수소기체와 하나의 산소기체가 만나면 두 개의 물방울 만들어요. 이게 화학이죠. 그랬을 때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이 반응해서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걸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화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반응을 해서 생성물질인 물방울 수가 많아지면 지네들끼리 충돌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됐어? 됐어? 그 중에서 그럼 모든 물질은요. 됐어?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아이가 있겠죠.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를 우리가 가능할 가짜, 역반응 역자,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게 가능한 건 가역 반응입니다.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건 뭡니까? 가역이 아니야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늙죠.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이 드는 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태우면 나무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를 모으면 나무 되니?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연소되는 것도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있는 반응들 중에 가역 형태의 반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가역 형태의 반응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비가역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역의 형태를 띠는 게 열입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갈 수 있지만 거꾸로 가는 형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변하는데 대부분이 비가역 형태야. 못 돌아가. 그래서 물질을 가만 놔두면 스스로 물질들이 이렇게 향해 가는 방향이 있어. 공통점은 없어. 물질들을 가만 놔두면 저절로 변해가는 방향이 있잖아. 그 방향의 공통점은 없어? 그게 있대요. 모든 물질들을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변해가려는 이 방향이 하나같이 모두 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모든 물질들은 모두 다 스스로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을 띄어서 그 방향으로 변해간다.
입니다. 됐어. 이 무질서해지려는 방향을 우리가 과학에서는 멋진 말로 엔트로피가 무질서야. 이게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려고 한다. 됐어? 이건데요. 무질서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섞인다는 거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됐죠? 처음에는요. 이렇게 한 놈은 80도의 뜨거운 물이고 한 놈은 20도의 찬물입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 안 되려고 하는 게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별 안 되려고 열을 이렇게 주면 두 개의 온도가 60도로 같아져서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열이 거꾸로 간다면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열이 거꾸로 간다면 20도는 더 차가워져? 80도는 더 뜨거워져? 그러면 구별이 더 뚜렷하게 나죠. 이렇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친구를 다려사기라는 겁니다.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너네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 태생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쁜 새끼인데 나 혼자 좋은 새끼야. 10분만 지나면 같이 나쁜 새끼가 돼요.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섞이려고 한다. 구별 안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이 있는데 한쪽을 막아. 여기에 기체 입자가 100개쯤 있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진공이야. A, B. 여기 구멍 뚫었어. 가만 놔둬. 어떻게 될까? 그럼 A에서 B로. A에서 B로 기체가 가면서 어떻게 될까? 50, 50이 돼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요. 얘가 이렇게 놔뒀을 때요. 기체가 막 울립니다. 됐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갑니다.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요. 어느 순간에 이걸 딱 열어서 개수를 딱 세면 A와 B가요. 99개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네? 이거 30개, 70개일 수도 있고요. 네가 얘기한 50개, 50개의 순간도 있을 거고요. 거꾸로 70개, 30개의 순간도 있고요. 한 개, 99개의 순간도 있고요. 네, 0개, 100개의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없는 거죠. 근데요, 내가 문을 100만 번 열어요. 그 중에서 어떤 개수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이때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됐어? 이때를 무질서해진다. 가장 나타날 확률이 높은 순간을 무질서도가 큰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그래서 얘 50개 50개 돼요! 라고 쓰는데 매 순간 50개 50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됐어? 우리는 50, 50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과학은 정답을 이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과정으로는 이게 정답일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잠정적 진리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0과 50이야가 아니고 50과 50이 될 확률은 80%. 그래서 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아. 됐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은 확률로 표현합니다. 그게 현대 물리고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되겠어? 네. 그걸 이제 불확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확정성.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자역학. 불확정이야? 뭐 그런 거죠. 됐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고양이가 살았게 죽었게 뚜껑 열어봐야 돼. 그게 불확정성이야. 됐어? 왜 그런 얘기야. 그래서요. 엔트로피는 물질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그걸 무질서한 상태.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은 일방통행밖에 안 된다. 왜?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1분 이따 끝내드릴게요. 자, 연력학 제2법칙에서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열효율 요것만 하죠.
여러분들 자동차 본네트 여시면 엔진 있어요. 우리 엔진 이렇게 그립니다. 멋지죠? 이게 엔진이야. 이렇게 생겼어. 받아들여. 되죠? 이쪽 한쪽을 뜨겁게 가열합니다. Q1 뜨겁게 가열하면 여기가 고온부입니다. 열을 100조 써요. 한쪽을 뜨겁게 가열하면 반대쪽이 가장 차갑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온부가 됩니다. 그러면 열은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차가운 곳을 향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갑니다. 저절로. 그래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100만큼 열을 줬는데 밖으로 빠져나간 게 40이야. 그러면 중간에 60 어디 갔어? 바퀴 돌리는 일하는데 열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열 효율은 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니? 이게 열 효율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100 준 거 중에서 60만큼 일했어요. 그러면 이 엔진의 열 효율은 0.6입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인데 물리에서는 곱하기 100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0.6이야. 그럼 100 줬는데 100만큼 일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열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건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표현하는 거다. 열 효율이 높을수록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네, 네 몸의 열 효율 얼마라고 했냐? 하나님의 몸가게 이가게? 하나님 이가야 새끼야. 이거요. 네 몸의 열 효율 얼마게? 네가 먹은 것 중에서 실제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 오, 얼마게? 별로 안 되고 있어. 우리 몸 정확하게 40%입니다. 딱 40. 오.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하나는 우리 몸의 열 효율 되게 안 좋죠. 근데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열 효율이 40%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볼보 자동차 엔진의 효율이 뭐 40몇 프로 나오죠? 그죠? 네, 그거 다 생고랍니다. 마찰 없다면 이럴 수 있어.